네, 여러분 이제 2021년 최신 대법원 판례 강의를 나가볼게요. 먼저 1번 판례는요,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입니다. 파라미터 발명이라 함은 발명자가 새롭게 창출한 변수를 가지고 발명을 특정하는 그러한 발명을 말하는데, 이 파라미터 발명은요, 수치 안정 발명의 하나의 종류로서 파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발명의 그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진짜 조그만한 나노 사이즈, 마이크로 사이즈의 반도체를 한번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도체가 층이 A층이 있고 B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A층의 두께는 A, 이제 B층의 두께를 B라고 했을 때 값이 보니까 이 A분의 B가 10 이상 1만 이하일 때 A와 B층이 분리가 잘 안 되더라. 방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리가 잘 안 되는 반도체로서 출원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이 A분의 B를 값이 최초로 도입을 해낸 변수라면은 이렇게 A분의 B가 10 이상 1만 이하인 반도체로 출원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A분의 B라는 변수를 값이 최초로 도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파라미터 발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번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라미터 도입의 기술적 어이가 있는 경우. 여러분 이제 이 기술적 어휘는요, 이제 테크니컬 시그니피컨스 해가지고 기술적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또는 기술적 중대성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도입에 의해서 종래 없었던 이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 도입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값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발명을 해보니까 방리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맞죠? 값이 이제 새롭게 방리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반도체를 이 파라미터를 도입함으로써 발명해낸 거니까, 그러면은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근데 파라미터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없는 경우, 이때 이제 파라미터 도입에 기술적 의의가 없다는 의미는 이 파라미터를 다른 정의로 환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른 정의로 충분히 환산할 수 있는데, 이미 있었던 어떤 변수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값이 이렇게 새롭게 그냥 자기만의 어떤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출원을 한 경우, 그러면 이 경우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맞죠? 예를 들어 이미 전체 높이 h, 그래서 h분의 a라는 어떤 변수가 이미 있었다. 그래서 a분의 b를 충분히 h분의 a라는 변수로도 표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도입에 대해서 별도의 기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로 이러한 a분의 b가 10 이상 1만 이하라는 값을 충분히 h라는 다른 정의로 환상 안 하고, 그리고 그 환상 값이 이미 동일하게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동일한 환상값 내에서 이미 방리가 잘 안 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신규성이 없겠죠. 맞죠? 그냥 이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발명을 표현만 달리해가지고, 자기가 도입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만 달리해서 출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 이미 공지된 물건을 그냥 표현만 살짝 바꿔서 출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맞죠? 근데 두 번째로 다른 정의로 이제 환산이 가능한데, 근데 그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여러분, 비록 이제 이 A분의 B라는 파라미터 도입에 대해서는 별로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없으나, 왜냐하면 이미 H분의 A로 표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수치 한정 발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수치 한정의 특성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수치 범위 내에서 어떤 공지된 발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현저한 효과,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박리가 훨씬 더 안 되더라. 그냥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박리가 안 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이제 접착이 되더라. 또는 그 이에 뭐 다른 이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 한정 발명으로서 신규성, 진보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판례가 판시한 바예요. 한번 읽어보죠. 자, 대가로 1번.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 파라미터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 또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선행 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 측정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환산이 가능하여,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산이 가능해서 환산해본 결과 선행 발명에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는 실시 형태와 선행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미 이제 HA로 환산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HA에 대해서, H분의 A에 대해서 이 값과 대응되는 값이 이미 존재가 했었다면은, 그러면은 표현만 달린 거다. 이제 동일한 물건을 표현만 달린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특허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반면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사실 이제 파라미터 발명이 실무상 대개 이제 신규성, 진보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심사관이요. 왜냐, 여러분, 이 A분의 B는요, 추론인 값이 새롭게 고안한, 새롭게 이제 도입한 파라미터예요. 즉, 값이 이제 최초로 도입한 파라미터다 보니까 관련 선행 기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가 이제 최초로 도입한 파라미터다 보니까 심사관이 이 A분의 B에 관한 선행 기술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심사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규성을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선행 기술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냐. 사실상 출원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어떤 신규성이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보니까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할 것 같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그냥 심사관이 바로 신규성 위반에 거통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출원인이 제 실험 성적 증명서 등을 통해서 어떤 실험 데이터 등을 통해서 아니다, 공시된 발명과 지금 내가 이렇게 도입한 파라미터의 발명은 다른 발명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원래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심사관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파라미터 발명 같은 경우에는 선행 기술을 찾기가 되게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출원인한테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제 출원인한테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면은, 그러면은 더더욱 함부로 더 신규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원래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심사관이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출원인한테 전가시켰으니까, 그러면 함부로 더더욱 신규성, 진보성을 이런 합리적인 의심 아래 부정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원인이 이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심사관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뭔가 공지된 발명과 동일할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바로 신규성 부정을 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이 출원 발명과 공지된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지 신규성을 부정하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즉, 핵심은 실무가 합리적인 의심만 있으면은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유 통지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적어도 거절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신규성 위반으로 처리하지 마라. 확실히 이제
막 고통은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신규성 기반의 거절 결정을 하려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 비로소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해라고 한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마무리 그 문장의 의미이고, 다음 이제 양가로 2번, 대가로 2번, 파라미터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파라미터에 한정된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 당시의 통상의 숫자의 기술 수준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런 h분의 a라는 어떤 변수가 없었고 이 a분의 b라는 이런 특성값을 값이 최초로 이제 도입한 파라미터이며 이 파라미터의 도입으로 인해서 그래 방리가 잘 안 된다 라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했다면은 이 파라미터 도입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유한 효과를 인정할 수 있어서 이제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된다. 즉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즉 이미 h분의 a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변수로 환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도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발명이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 범위 내에서 현저한 효과에 차이가 생기거나 그 수치 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선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그래서 이렇게 현전 효과, 즉 양적 현저 또는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즉 신규성,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판례였어요. 다음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판례. 이제 이 두 번째 판례는 그 물건의 신규성 판단 기준인데, 여러분 한번 잘 깨지지 않는 요리를 한번 상정해 보죠. 자, 먼저 케이스 1. 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가 이미 이제 공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이 유리를 실무계에서 잘 쓰고 있었고, 근데 과학적으로 왜 잘 깨지지 않는지를 아직까지 규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를 규명했습니다. 보니까 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는 어떤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특이한 결정 구조에 의해서 매우 탄성력이 높더라. 탄성력이 기존 유리의 몇 배나 돼서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즉 원인을 규명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렇게 이제 원인 규명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져서 탄성력이 높은 유리로 출원했을 때, 여러분 이 유리가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되겠습니까? 이미 있었던, 이미 공지된 유리를요 그냥 이렇게 규명한 원인만 갖다 붙여서 다시 출원한 거예요. 즉 이 유리는 이미 공지된 유리와 똑같이 그냥 표현만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 신규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겠죠. 맞죠? 한번 의학 용도 발명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여러분 이미 물질 A에 대해서 이거를 암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공지된 어떤 의학이었는데, 근데 그 약리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을이 이 약리 기전은 어떤 X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암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을이 약리 기전 X에 의해 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A로 출원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약리 기전을 갖다 붙인 것만으로 이 물질 A에 대한 신규성이 인정됩니까?
어차피 똑같이 이제 이 물질의 A를 암 치료 효과로서 출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지된 물건으로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어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 물건의 내재된 속성 또는 그 특성을 이렇게 표현해봤자, 그걸 이제 발명에 갖다 붙여봤자, 어차피 동일한 물건을 출원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특성 등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용도를 창출해내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잘 쓰던 물건을 다시 표현만 바꿔서 출원한 것에 불과해서 신규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시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은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 발명에서 구성 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 발명에 명시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즉 아직까지 이때는 갑이 이제 이거를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왜 잘 깨지지 않는지 그게 밝혀져 있지 않았더라도, 즉 명시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다, 아직까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행 발명에 게시된 물건이, 즉 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가 특허 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 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즉 양리 기전처럼 그냥 내재된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 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이러한 이제 특성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를 창출한다는 그러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지된 물건에서 원래부터 존재했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밝혀봤자 어차피 갑이 이거를 갖다 붙여서 출원한데 그냥 원래 공지된 물건을 그대로 출원한 것에 불과하다. 즉 목적 구성 효과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거죠. 이는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에는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설사 출원 전에는 이러한 특이한 결정 구조가 있어서 탄생력이 높다는 것을 통상지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 어쨌든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것에 불과하니까. 또한 공시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 1 이후에 공시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결국 원인만 규명해서 갖다 붙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출원 1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이 신규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실제 이제 이미 잘 쓰고 있었던 공지된 물건인데 이렇게 표현만 달리해서 원인 규명만 갖다 붙여가지고 출원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면은, 그러면은 이 잘 깨지지 않는 요인은 더 이상 아무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즉 이미 공지된 물건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이제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면은 무효 심기를 의하지 않고 권리 범위가 부정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내재되어 있던 어떤 구조나 속성을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조나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를 창출해내지 않는 이상, 이거를 원래 용도로서 그대로 이제 잘 깨지지 않는 유리로서 그 쓰임새로서 여전히 출원을 한 것이라면은, 그러면 결국 동일한 유리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데 결국 이러한 예시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 케이스 2, 이제 공지가 안 된 경우예요. 공지가 안 된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잘 깨지지 않는 유리를 최초로 개발해냈고 그 원인까지 이렇게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져서 탄생력이 높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져서 탄생력이 높은 유리로 이렇게 출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해야겠죠. 근데 공지된 기술을 살펴보니까 공지된 기술에 마지막에 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뒤틀리지 않는 유리를 만드는 제법이 이제 공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깨지지 않는 유리랑 뒤틀리지 않는 유리는 다른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뒤틀리지 않는 유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공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제법에 의해서 생산되는 물건은 이제 뒤틀리지 않는 유리죠. 맞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이러한 뒤틀리지 않는 유리가 공지되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이한 발명이니까 잘 깨지지 않는 것과 뒤틀리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유리를 만들다 보니까 가끔씩 아주 우연히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생산되는 거예요. 아주 가끔 우연히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쓰면은 뒤틀리지 않는 유리가 일반적으로 생산되는데 근데 가끔씩 튀는 결과로서 우연한 결과로서 이런 갑의 출원 발명과 희한하게도 동일한 유리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결정구조를 받아서 탄성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유리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만약에 우연한 결과로 특정 하나의 시시대가 이렇게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여전히 신규성을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뒤틀리지 않는 유리를 상정하고 있었지 갑의 이 출원 발명을 상정한 제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순히 우연한 결과로서 좀 통상적인 케이스가 아닌 좀 튀는 케이스로서 이렇게 갑의 출원 발명과 우연히 동일한 유리가 생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렇게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고 실제 이 열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이제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유리가 생성되어야지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거지. 한 번씩 나오는 어떤 우연한 결과, 우연히 튀는 결과만 가지고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면은 갑은 이제 필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제 특이한 결정 구조를 가져서 탄성력이 높은 유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이러한 유리가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지 않는지 매우 이제 불명확한 상태인 거였기 때문이죠. 갑은 100% 확실하게 이제 저러한 발명을 출원을 한 것이고 저걸 개발해내서 출원한 것이고 지금 공유된 기술은 기본적으로 뒤틀리지 않는 유리를 만드는 방법인데 그냥 진짜 우연한 결과로서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튀는 결과로서 이런 게 나온 것이고 그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되어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유리가 생산되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한 실시대, 한 결과만 가지고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한 신규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편 선행 발명에 게시된 물건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선행 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 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자, 선행 발명이 특정 제조 방법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이렇게 이제 제법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인 경우에 선행 발명에 게시된 물건은 선행 발명에 게시된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 즉 마지막에 열처리해서 뒤틀리지 않는 유리가 공지된 기술이므로 선행 발명에 게시된 제조 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시시대가 우연히 이제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나타났다는 그러한 실시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서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돼야지 선행 발명과 특허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필연적으로 이제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계속 나온다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입증돼야지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한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지. 그냥 갑자기 갑툭튀로서 우연하게 이런 갑의 출원 발명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갑의 출원 발명에 대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갑은 100% 이 특이한 결성 구조를 가진 탄생력을 가진 발명을 해낸 것이고 이거는
그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연히 진짜 뭐 천운 정도로 되게 튀는 결과로서 나온 것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이 발명이 상정하는, 이 발명이 이제 공지시킨 발명은 바로 뒤틀리지 않는 유리이기 때문이다. 공지된 기술이 상정하는 그러한 공지 기술은 마지막에 열 처리를 하는 것으로써 뒤틀리지 않는 유리이지, 이런 우연히 나온 값과 동일한 발명을 공지된 기술로서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이제 예시를 공지된 경우와 공지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예시를 이해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3번. 자, 여러분 이제 3번 판례는요, 이 조약 우선권 주장에 대한 동일성 판단 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소급표가 있는 절차는요, 그 동일성의 판단 법리를 자명으로 하고 있어요. 자명. 자, 자명이 무엇이냐? 이제 최명도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일자가 출원 시 기술 상식에 비추어서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이제 분할, 변경, 보정, 정정, 그다음에 국내 우주와 같이 이렇게 소급표가 있는 제도들은 이 소급표로 인해서 제3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불측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엄격한 동일성 범위인 자명을 가지고 동일성을 판단해 왔단 말이죠. 근데 반면 그동안 이제 조약 우주는요, 심사 기준이 29조 3항에 확선의 동일성 판단 법리 가지고 판단을 해왔었어요. 자, 여러분 29조 3항은 구성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이제 구체적인 과제 해결 수단에 있어서 주지 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새로운 효과의 발생도 없는 등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은 양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자, 차이가 뭐냐? 이게 이제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명세서에 최명도에 A라는 발명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A 플러스 알파라는 이 주지 관용 기술이 부과된 어떤 형태를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명성 얘기할 때는요, 알파가 최명도에 이제 기재가 없거나 또는 통상일자가 그 명세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A vs A 플러스 알파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알파가 최명도에서 파악되는 주지관용 기술이어야만이 이렇게 이제 A 플러스 알파로 보정을 할 수 있고, 분할을 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고, 정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이면은 그냥 알파가 주관기이면은, 주지관용 기술이면은 A랑 A 플러스 알파는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자명성이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보다 훨씬 이제 엄격한 동일성 판단 법리죠. 근데 이런 분할, 변경, 보정, 정정, 국내 우주는 소급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명을 취했는데, 근데 이 조약 우주는요, 그동안 외국법과 국내법의 상이점, 그 다음에 외국과 국내 기술 수준의 차이를 근거로 좀 더 완화해가지고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으로 판단을 해왔던 거예요. 외국이랑 국내랑 다르고, 외국이랑 국내법이랑 다르고, 또 그런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기술 수준이 다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명을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겠다. 그래서 협의의 실질적 동일성으로 한번 조약 우선권 주장의 동일성을 판단해보자. 그래서 심사 기준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근데 대법원 판례가 조약 우주도 소급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러한 소급표가 있는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소급표로 인해서 제3자가 불측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약 우주도 자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이제 판례가 바꾼 겁니다. 보시면은 자, 판결 요지. 특허 발명이 출원될 당시 적용되던 블라블라블라 제54조에 따라 공업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의 당사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 이하 우선권 주장일. 여러분, 우선권 주장일은요, 그 제1국 출원일입니다. 후 출원일은 우선권 주장 출원일이고 제1국 출원일, 즉 우선일을요 우선권 주장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우선일 이꼬르 우선권 주장일입니다. 우선권 주장 출원일, 즉 후 출원일이 우선권 주장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특허 출원한 날로 보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약 우선권 제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특허를 출원하는 날보다 앞서 우선권 주장일에, 즉 제1국 출원일에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보아 그 특허 요건을 심사하게 되면은 우선권 주장일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일 사이, 즉 제1국 출원일과 그 다음에 후 출원일 사이에 특허 출원을 한 사람 등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 우선권 규정의 경우와 같이 2001년 개정 전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 요건의 적용에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조약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된 발명 가운데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즉 여러분 선출원일 당시에 기술상식에 비춰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기적 기준 우선권 주장일 당시라는 거 이거 또 살짝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우선권 주장일 당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분할 변경은 이제 분할 변경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원 출원일 당시인 거죠. 원 출원일 당시.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3번 판례였고, 다음 이제 4번 선택 발명의 진보성 판단 법리. 자, 4번 선택 발명의 진보성. 여러분, 이제 선행 기술이 이렇게 벤젠고리에 치환기 X가 결합된 발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X는 이제 마쿠스 형식으로서 이 X에는 X1, X2, X3, 점점점 이제 XN까지의 치환기가 있고 이 화합물의 효과는 뭐다? 여드름 치료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젠고리에 X 치환기가 결합된 이 화합물을 여드름 치료제로서 활용했던 게 바로 선행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X1부터 XN까지 모든 치환기가 비슷한 효과인 줄 알았는데 갑이 보니까 X7, X9, X13일 때 다른 치환기보다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즉, 이 X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화이기념 중 X7, X9, X13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더라. 이런 경우에 이러한 발명을 선택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선택 발명은 기본적으로 화학 계열 발명이에요. 물론 이제 기계 장치 발명도 선택 발명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선택 발명은 화학 계열 발명입니다. 이 화학 계열 발명의 특징은 진보성 판단 시에 효과의 현저성 위주로 판단해요. 자, 왜냐 여러분, 사실 진보성 판단의 3요소는 목적,
구성효과잖아요. 맞죠? 그래서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인데 여러분, 근데 목적과 효과는 대개 겹치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 원래 이제 기존의 연필이 이렇게 겉모양이 동그라면서 경사에 잘 굴러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을이 이렇게 육각형 연필을 개발해냈다. 그래서 이제 육각형이라서 더 이상 굴러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 발명의 목적 뭐죠? 경사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것. 효과 뭐죠? 경사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음. 그래서 이제 목적과 효과는 되게 겹치기 때문에 구성과 효과 중심으로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구성의 곤란성은요, 어떠한 구성을 떠올리기 힘들었는가, 또는 그러한 결합이 어려운가에 대한 판단인데, 근데 화학 계열 발명은 기계 장치 발명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성이 없다 보니까 구성의 곤란성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기계 장치 발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구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저러한 구성을 만들기 어려웠을까? 저러한 구성을 저렇게 결합하는 게 어려웠을까? 판단을 하는 게 곧 구성의 곤란성 판단인데, 화학 계열은 여러분, 이거는 화학식이지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성이 없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을 상정하기 힘들어서 효과의 현저성 위주로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선택 발명 판례를 보시면은 이제 효과의 현저성, 즉 양적으로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으면은 진보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딱히 어떤 구성의 곤란성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전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화학 계열은 기본적으로 구성의 곤란성을 상정하는 게 매우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는 이제 선택 발명도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봐라입니다. 자, 어떻게 따지냐? 여러분, 일단 이 판례는요, 선택 발명을 결합 발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벤젠에 취환기 X가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이 벤젠을 모체라고 하고, X를 취환기라고 했을 때, 이제 모체 플러스 취환기의 결합 형태니까 결합 발명으로 보일 수 있겠죠. 모체랑 취환기가 결합된 결합 발명이다. 이때 이제 결합 발명은 판례가 말하길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된 기술 사상 전체로서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봐야 하며,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합된 전체로서 가지는 특유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가 바로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의 핵심이죠. 각 구성 요소가 개별적으로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이제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이제 기술 사상에 대해서 진보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구성의 곤란성을 어떻게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것인가? 자, 여러분, 일단 당연히 여기서 X7, X9, X13이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서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자, 지금 이 마쿠시 형식에 기재된 그 취환기에는 없는데,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비록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X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XA, XB, XC가 있었어요. 근데 이 XA, XB, XC에 대해서 비록 현저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개량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즉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비록 이제 이 X7, X9, X13은 한 2배 이상의 여드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일단 여기에 게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그 대문자 X에 포함될 수 있는 XA, XB, XC가 한 1.34배의 향상된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 경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전 판례였다면 현저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되었어요. 근데 이때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면 효과가 현저하지 않더라도 개선된 효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
이 X에 포함될 수 있는 취한기가 예를 들어 100만 가지예요. 100만 가지. 100만 개. 진짜 어마무시한 가지수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XA, XB, XC가 다른 취향기에 비해서 좀 개선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게 쉽겠습니까? 즉 이론상 이 X의 취향기는 이렇게 이제 마쿠 형식으로 기재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이제 포함해서 총 100만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XA, XB, XC가 이렇게 개선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맞죠? 그 100만 가지 중에서 딱 A, B, C만 스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판례는 이 결합 발명의 이 선택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이제 선택의 어려움으로 파악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선택이 매우 어려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해야 된다. 비록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된 효과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 A와 B와 C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인정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100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딱 이것만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번 판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자, 판결 요지. 1번,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 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보아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 결합 발명의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 기술 사상이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 요소들이 공시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 발명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결합 발명이다. 결합 발명이기 때문에 결합 발명의 진보성 판단 범위에 따라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일단 판시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성의 곤란성을 어떻게 따져볼 것인가? 자, 위와 같은 진보성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상위념이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념에 포함되는 하위기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선택 발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합 발명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대가로 2번, 선택 발명의 특허 발명의 상위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행 발명의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를 2개 이상의 취향기로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이른바 마쿠시 형식으로 기재되는 화학식과 그 취향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마쿠시 형식으로 기재되는 화학식과 그 취향기 범위 내에서 이론상 포함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게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라는 특허 발명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이 A, B, C가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에 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특허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 발명의 마쿠시 형식 등으로 기재되는 화학식과 그 취향기의 범위 내에서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여러분 화합물의 개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만큼 선택의 어려움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통상의 숫자가 선행 발명의 마쿠시 형식 등으로 기재되는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취향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 의무. 그래서 그러한 동기 암시가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거고, 맞죠? 그러한 암시, 동기, 사정이 없다면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거고. 선행 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 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유사하지 않을수록
또 구성의 곤란성이 더 높아지겠죠.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화합물의 개수, 이러한 이제 취향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정, 암시 동기, 그 다음에 특허별명과 이제 선행기술의 화학적 구조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뭐 100만 가지의 개수 중에서 구체적으로 게시도 되어 있지 않은 이 A, B, C를 선택해서 좀 더 향상된 효과를 나타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구성의 곤란성, 즉 선택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진보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이제 3번 계속 읽어보면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어이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은 그와 같은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발명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에 곤란한 경우인지 이미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100만 가지에서 A, B, C를 이제 선택했는데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선택의 어려움,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A, B, C를 선택했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다른 취향기가 그냥 별반 다를 바 없으면은 그냥 이미 선택에 불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의 곤란성을 당연히 인정할 수 없겠죠. 이러한 향상된 효과가 나타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 100만 가지 중에서 이 향상된 효과가 있는 A, B, C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겠구나 하고 이제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해 주는 거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냥 100만 가지 중에서 3개만 이렇게 뽑아냈다고 해가지고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화학의학 등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맞죠?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여드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서 뭐 암 치료인지 아니면은 뭐 우울증 치료인지 알 수 없죠. 이 구조식만 가지고는 그 효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선행 발명으로부터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 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 발명이 선행 발명에 비해서 일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이제 100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뭐 한 10개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10개를 이때까지 뭐 X10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때까지 X1부터 X10까지 뭐 별반 효과가 다를 바 없는 줄 알았는데 X7, X9, X10은 한 2배 이상의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은 설사 구성의 곤란성을 가늠하기 힘들더라도 효과의 현저성이 충분히 인정되니까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 유저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즉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위반 한도에서, 신규사항 추가 금지 한도에서 추론의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보니까 심사관이 야 X3이랑 X7이랑 별반은 효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제 갑이 이 X3과 X7을 비교해가지고 좀 더 훨씬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실험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보성이 의심스러울 때 이제 이러한 진보성 있다, 즉 현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판례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 발명도 결합 발명의 법리를 채택했다. 모체와 취향기가 결합된 결합 발명이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봐야 되고, 이때 이제 구성의 곤란성을 바로 선택의 어려움으로써 파악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울수록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이제 선택의 어려움을 판단할 시에는 당연히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에서 딱 이것만 뽑아냈는데, 근데 이게 개선된 효과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선택의 어려움을 인정해가지고 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해서 진보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진보성에 대한 선택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 법리이고, 다음 이제 5번 지우고 5번.
자, 이제 5번 판례는 그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여러분, 이제 갑이요, 특허권자 을을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무효 사유는 너 진보성이 없더라. 수행기술 1에 의해서. 근데 심판원이 보니까 충분히 진보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기각 심결을 내렸고요. 이 심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 심판을 1차 무효 심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기각 심결이 확정되면 여러분 이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로 다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이 또 을을 상대로 2차 무효 심판을 청구합니다. 사유는 진보성이 없다. 이제 새로운 선행기술을 끌고 와서 선행기술 1과 선행기술 2의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이 없다고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일사부재리에서 말하는 동일 증거는 그 판단 법리가 중요 증거설이죠. 즉 형식적으로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증거이다. 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정도의 증거여야지 비로소 동일 증거가 아니고 확정 심결을 번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기각 심결을 번복시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동일 증거에 해당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선행기술 1과 선행기술 2의 결합이 결코 이 진보성을 부정시킬 수 없는 겁니다. 즉, 이 판례할 때 유력한 증거가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동일 증거다. 근데 비록 이제 진보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이제 기각 심결이 아니라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동일 사실, 동일 증거 위반으로 각하 심결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일사부재리 위반, 각하 심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 증거설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체적 판단이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기각 심결이 아니라 각하 심결로 끝나는 거. 본안 심리를 다 해놓고는 마지막에 각하 심결로 끝나는 게 이제 중요 증거설의 비판 중 하나인데, 어쨌든 판례 법리에 의할 때 결국 일사부재리 위반으로서 각하 심결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확정되었어요. 자, 근데 또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3차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진보성이 없다. 바이 이제 선행기술 2와 또 선행기술 3, 이제 새로운 선행기술 3을 꺼내들면서 이 선행기술 2와 선행기술 3에 의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허 심판원이 보니까 좀 이거는 이유 있어 보인다 하면서 인용 심결을 내렸어요. 이에 대해서 을이 불복했죠. 이에 대해서 이 특허법원이 뭐라고 했냐? 일단 선행기술 2 플러스 선행기술 3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즉 특허 심판원 너희가 판단을 잘못했네. 선행기술 2와 선행기술 3의 결합에 의해서라도 여전히 이 A의 진보성은 인정된다. 근데 보니까 비록 이 심결이 각하 심결이긴 하지만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졌었네. 그러면은 이제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해. 그러면 너희는 이거는 인용 심결로 할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선행기술 2와 선행기술 3은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증거로 취급해서 일사부재리 위반 각하심결로 끝냈어야 했다라고 이제 특허법원이 판시한 거예요. 이 각하심결도 비록 각하심결로 끝났지만 근데 이미 선행기술 1과 선행기술 2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관점에서 선행기술 2와 선행기술 3은 유력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각하심결로 끝냈어야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슨 헛소리냐? 각하심결은 일사부재리가 발생할 수 없다. 당장 이제 163조 명문에 다만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163조 법을 위반하면서 일사부재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냐? 물론 그래. 이 중요 증거서를 의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실체적 판단이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도 기각심결이 아니라 이렇게 각하심결로 끝내는 그러한 문제가 분명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163조에서 각하심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너희가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각하심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위법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단 당장 163조에 각하심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상 비록 이렇게 실체적 판단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각하심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특허법원 너의 그 일사부재리에 대한 판단은 틀렸으니까 파기환송시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여러분 만약에 일사부재리 위반으로 각하심결을 하고 싶으면은 이 각하심결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효력을 근거로 각하심결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일사부재리 효력을 근거로 이제 각하심결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일사부재리를 근거로 일사부재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심판원이 각하심결을 하고 싶으면 일사부재리 위반은 각하심결을 하고 싶으면은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 근거는 여기서 찾아야 되지 여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심결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기각심결 이 심결에 대해서만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근거로 이 심결을 근거로 일사부재리 위반의 판단을 내려야지 이 심결을 근거로는 일사부재리 위반의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심결이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163조 단서에 따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진 후 그래서 이렇게 심리 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심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서 동일 증거라는 이유로 각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종래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2001년 일부 개정된 특허법에서 위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각하 심결에 대한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시비가 있었지만 지금은 163조에서 명확히 각하 심결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번 특허법 제163조의 동일 증거라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부과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후행 심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 증거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지를 심리 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는 것은 본안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각하 심결을 내리기 위해서 진보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전부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은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경우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여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각하 심결을 본안에 관한 실체 심리가 이루어진 기각 심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헌에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사부재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이 163조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다. 3번 심판 청구의 난용을 막고 모순 조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심판 청구권 보장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 현행 특허법 제163조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163조의 단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이제 각하 심리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까지 일사부재리 효력을 발생시키면은 제3자의 심판 청구권이 과도하게 억제될 우려,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확장시키면 안 된다. 왜냐면은 현재 안 그래도 일사부재리 자체가 누구든지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서 대개 심판 청구권의 제한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일 당사자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여하지도 않는 누구든지 다시 동일한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보니까 되게 그 범위가 넓다고 비판이 많은데, 그래서 심판 청구권의 제한이 너무 크다고 비판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 각하 심결에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발생시키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심판 청구권이 제한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논거는 뭐 1번, 2번, 4번 크게 읽힐 필요 없고 그냥 그 판시상 그 결과 정도만 익히시면 돼요. 논거는 이해하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제 판시사항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익히시면 족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021년 최신 대법원 판례 강의 마무리 가도록 할게요.